간밤 미국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물론 러셀 2000 지수까지도 장중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한편 보합권에서 출발했던 우리 증시, 코스피가 장 초반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하락 마감하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은 그래도 오름세로 거래를 마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863선에서 종가 형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증시는 하루 뒤늦게 금리 인하 효과를 반영한 걸까요? 네, 금리 인하를 반영하면서 러셀이 많이 상승을 하는 분위기고요. 그것보다 일단 인텔에 엔비디아가 투자를 한다 그러면서 보통 이제 매수하고 당하면 투자를 받으면 한쪽은 내려가고 한쪽은 올라가는데 어저께는 둘 다 상승을 하더라고요. 엔비디아는 투자했다고 올라가고 투자받은 인텔도 같이 올라가고 이제 상승 20% 이상, 거의 처음에 30%까지 상승을 했었죠. 그래서 큰 기업들, 그러니까 대형 기업들조차도 거의 20, 30%씩 움직이는 특이한 장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이 특이한 장 저희 계속 또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비즈 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증시인사이트 출연자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상상인증권 투자전략팀 신월 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우리 증시는 코스피, 코스닥이 서로 엇갈리면서 장을 마쳤는데 어제 국내 증시를 향해서 또 이재명 대통령이 뭔가 희망적인 이야기들 내놔줬잖아요. 그런 게 잘 와닿지 않았던 걸까요? 오늘 국내 증시는? 네, 대통령의 언급으로 오락가락할 수는 있겠지만 추세적인 흐름들에 대해서는 이제 방향성을 좀 어느 정도 제시했고 그리고 그 방향성에 대한 부분을 대통령 이전부터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그 대통령 및 정부 여당에 대한 신뢰도는 그래도 그 어느 때보다 좀 긍정적이다라고 평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오늘의 최근에 연준의 금리 인하가 어제 있었는데요. 어제 새벽에 있었는데 그 전후로는 시장이 숨고르기 그리고 해석의 영역들이 분명히 함께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단일 요인 하나만으로 증시의 등락, 자산 가격의 움직임에 대한 방향성을 설정하기에는 다소 조금 해석의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다양한 변수들을 좀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금리 인하하고 나서 달러가 약세가 된다면 실제로 우리나라든지 아니면 중소형 주식들이나 리스크 자산들이 더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았는데 갑자기 또 달러도 약간 강세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는 미리 올랐다가 오늘 조금 조정을 받은 것 같은 느낌? 올랐으니까 좀 빠져야 되는 거니까 조정받는 느낌인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금리 인하 부분은 어떻게 보였어요? FOMC에서 금리 인하는 했지만 내용을 봐서는 약간 하루 이틀 지나면서 분위기가 처음에는 아니야 비둘기야 이랬는데 살살 계속 얘기를 들으면서 분위기는 다시 약간 매로 바꾸려는 듯한 느낌이 많이 드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팀장님은? 네, 저도 어제 라이브로 꾸준히 지켜봤었는데요. 조금 한 2시간 정도 시간을 지나고 나니까 해석을 좀 다양하게 해볼 수 있었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요약을 해보자라면은 미국 기술주 성장주 중심으로는 악재가 없다. 즉 상승의 동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에 대한 부분들이 어제 여러 재료들이 겹쳤었던 나스닥 중심으로 좀 상승 압력이 분출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 이전에 경계심 때문에 나스닥 중심으로 오히려 좀 횡보, 숨고르기가 있었는데 그 부분은 턴어라운드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제 미국 국채 금리 올랐고요. 오늘 역시도 올랐습니다. 한국도 역시 올랐고요. 그러한 부분들은 채권 시장은 해석의 여지가 너무 많습니다. 단기 쪽에서의 금리 인하에 대한 훈풍을 장기채가 받아내지 못하는 부분들인데 결국 마이런 연준 이사가 내년 1월까지 임기 만료이지만 트리플 B컷을 얘기했고 이러면서 오히려 점도표상에서 금리 동결을 주장한 자와 금리 트리플 B컷을 주장한 자 너무 레인지가 벌어졌고요. 이러한 부분은 26년, 27년으로 해서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금리 인하 횟수가 3번으로 늘어난 부분들은 자산 시장이 긍정적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점도표상에서 내년도에 금리 인하 횟수가 1번으로 오히려 줄어 있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채권 시장에서는 이 통화 정책에 의한 강세장 그리고 재정 정책발 항상 감세와 재정 건전성에 대한 이슈가 미국을 비롯한 각 유럽
일본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혼조세를 보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는데, 이를 해석을 하자면 투심이 살아나기 어렵기 때문에 채권 금리는 좀 떨어지기 어려웠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달러에 대한 부분들은 이거하고 또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점진적인 달러의 약세가 나타나야 하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진짜 연준이 비둘기인지 매인지 해석의 부분들이 너무 분분했었고요. 그리고 추세적으로 유로나 일본에서의 약세, 절하 압력이 좀 더 나타나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달러 단일 요인만으로 본다라면 아주 미미하게나마 레벨이 떨어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상황에서 상대적인 통화와의 비교를 통해서는 달러의 추가 하락을 예단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즉 결과적으로 본다라면은 증시는 긍정적이겠지만 FICC 측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해석이 오랫동안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방향성 잡기가 쉽지가 않다. 그럼 투심이 살아나지 않는다라면은 조금 시장에 그냥 금리 인하하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는 로직과는 반대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주식 기술주 성장주가 긍정적이다라고 한다라면은 국내 증시와 같은 신흥 증시, 그리고 미국의 어느 정도 산업에 포커싱이 되어 있는 수출 관련된 업종들은 긍정적인 흐름들이 당분간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어제 채권 시장에는 사실 고용 지표가 또 한 번 영향을 줬던 거 아닌가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갑자기 또 흐름이 바뀌어서 저는 고용 지표에 속은 건가? 이 생각도 네. 들더라고요. 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매주 나오기 때문에 시장의 이목을 잡고 있는데, 특히나 이제 이번 주보다는 지난주에 리비전 비농업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연간으로 91만 명이 하향이 되었고요. 거기에다가 지난주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보통의 기존 건수보다 10% 이상 늘어났었고요. 그리고 그 전주에 있었던 조일츠 보고서에 있어서 계속해서 구인 건수가 감소 흐름이 좀 더 명확해지는 측면들이 미국의 고용 시장에 있어서 양적 질적에 대한 불안감 등을 가중시키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맞겠고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매주에 대한 흐름들을 아예 그 하나의 재료만으로 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은 다소 좀 불충분할 것이고, 4주 이동평균선 기준으로 좀 더 살펴보는데, 분명한 것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마저도 이평선 기준으로 올라가고 있다라는 점은, 결국에는 실업수당 청구를 많이 한다라는 거는 미국의 고용이 예전같이 작년과 같이 막 고용 때문에 금리 못 내리는 거 아니야라는 상황은 절대적으로 아니다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고, FOMC 성명문에서도 7월 말과 8월 이번 9월에 가장 달랐던 점은 관세에 대한 부분도 조금 있었지만 첫 번째 문단에서 마지막 줄이 인플레이션에서 고용 시장에 대한 부분으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아예 문장 자체가 대체가 되었다라는 거는 금리 인하의 가장 핵심 요인으로는 결국 고용에 대한 부분들을 보고 있다라는 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결국은 연준이 고용 쪽으로 포커스를 넘겼다라고 봐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고용이 나빠지지만 않으면 골디락스잖아요. 네, 맞죠? 그거를 그러면은 가장 원하고 있는 네. 방향이고, 그랬을 경우에 결국은 이제 반도체나 AI가 계속 드라이브를 할 것이다. 네. 이렇게 지금 보고 그쪽으로 이제 다들 돈이 흘러가고 있는 상황인데, 네.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제 같이 발을 담고 같이 상승을 하고 있는 국면이었던 네. 거잖아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들이 많잖아요. 지금 이제 거의 뭐 10만 원 간다, 아니다, 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10만 원 레벨로 딱 얘기를 하자면 다소 조금 높은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일단 작년 말에 코스피 시총이 2,000조가 좀 안 되는 1,950조 정도였는데, 지금은 오늘 뭐 주가가 약간 이렇게 어제 오늘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서 코스피가 그래도 지금 2,800조 원을 시총을 넘고 있습니다. 얼마 전만 하더라도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합쳐서 3,000조를 얘기했었는데요. 지금 벌써 2,800조를 넘었다라는 거는 코스피에 대한 시장 참가자들의 투심이 상당히 개선되어 있고 언제든지 자금을 유입시키면서 끌어갈 수 있다라는 점인데, 최근에 가장 달라진 부분들은 외국인의 순매수가 하반기에 증시의 상승을 리드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상반기에 코스피가 이미 28% 정도 올랐지만 상반기 기준으로 외국인의 순매도였었고요. 하반기에 지금 10조 원 이상 순매수를 하면서 채권 시장이 상반기에 외국인이 약 38조 원
원화 채권을 샀는데 반대되는 모습들. 지금은 원화 채권에 대한 순투자 기준으로는 약 3조 원 정도에 그치는데 주식시장으로 완전히 쏠려 있다라는 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외국인들의 지분의 그 우리나라 시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코스피 기준으로 약 36%인데요. 딱 단일 3개 정도만 꽂혀 있습니다. 평균을 넘는 게. 전기전자, 통신, 금융입니다. 그 나머지 업종들은 다 평균치 한참 아래에 있거든요. 그럼 전기전자에서는 뭐가 있느냐? 그럼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대표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거기에다가 수급에다가 결정적으로 이제 볼 수 있는 것들은 HBM에 대한 기술 격차에 대한 부분들의 우려가 상당 부분 좀 해소가 되고 있고 내년도에는 이 HBM마저도 이제 기술 격차가 많이 줄어들게 되면서 공급이 가능할 것이다라는 시나리오가 점차 힘을 강하게 받고 있는 상황에 있고요. 거기에다가 DS 부문의 실적이 개선되고 있다라는 점은 디램 가격과 낸드 가격에 있어서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 점 등이 상당히 진바닥은 탈출을 했고 향후에 먹거리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드디어 삼성전자의 힘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 동시에 외국인들의 수급이 계속 끌고 있기 때문에 팔만전자가 되었던 것이고 그리고 이후에 지금 증권사들의 TP가 10만 원에서 11만 원 정도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들에 있어서 핵심 동력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삼성전자는 지금 뭐 긍정적인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오프닝에서도 좀 이야기를 했었던 간밤에 인텔과 엔비디아의 네. 이 손잡은 소식이 혹시나 이게 삼성전자에 있어서는 악재가 되는 건 아닌지 저는 네. 궁금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영향은 없을까요?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결국에는 어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금리 인하 안 한다고 맨날 파월 연준 의장에 대해서 미스터 공격하고. 툴레이트하고 뭐 비속어와 욕설을 했었는데 지금 조용하잖아요. 지금 영국 국빈 방문을 하면서 황금 마차를 타고 만찬을 하고 또 그 한방 미소를 짓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연준 의장뿐만 아니라 뭐 최근에 이러한 멘트들이 조금 잠잠한 상황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추론을 하자면 미국 정부 역시나 이거를 원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엔비디아는 이제 인텔하고 뭐 어떻게 보면은 90년대 2000년 초반만 하도록 인텔의 세상이었던 것이고 네. GPU와 이제 결국에는 AI 시대로 가면서는 엔비디아의 경쟁력이 압도적으로 올라와 있는 상황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대체제가 아니라 협력해서 갈 수 있는 동반자의 관계로 가는 것이 되겠고 거기에다가 지금 얼마 전이었죠. 인텔에 대한 미국 정부의 보조금에 대한 대가로 9.9%의 지분을 취득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입장에서 본다라면은 공급망을 다변화할 수 있는 측면들이 확인이 된 것이고요. 결국에는 TSMC에 대한 의존도가 압도적으로 높았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좀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이 되겠는데 그렇다라면은 이제 파운드리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역할도 일정 부분 있는데요. 여기에서 삼성전자에 대한 먹거리가 조금 훼손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있겠고 거기에 이제 미국 정부가 이번 투자건에 대해서 거의 뭐 오케이를 한 것이나 마찬가지인 상황인데 어제 뉴스를 보니까 젠슨 황도 영국 런던에 지금 같이 가 있더라고요. 그러한 부분들을 본다라면은 어느 정도 미국 내에서는 이미 스토리가 형성이 되어 있고 추진하는 데 있어서 미국의 설계 그리고 개발, 거기에 제조 능력까지 함께 가고자 하는 미국의 전략적 판단에 부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에서는 좋은데 다른 협력 국가, 우리 협업을 하고 있는 국가들에 있어서는 이거를 반대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환영만 할 수도 없고 이러한 조금 약간의 난처한 상황들은 좀 내재되어 있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저 뉴스 보면서 인텔한테 투자를 이제 엔비디아가 했잖아요. 네. 근데 1차로 정부가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만약에 이제 미국 정부한테 보조금을 지분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8%를 준다. 7%를 준다. 네. 이런 식의 시나리오가 발생을 하면 갑자기 삼성전자 주주의 미국 정부가 생겼잖아요. 네. 그러면은 삼성전자 주가가 어떻게 될까? 이런 물음표가 던져지더라고요. 어저께 같은 경우도 그냥 엔비디아가 인텔에다 투자한다 그래서 30%가 상승을 하는데 네. 그럼 만약에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 지분을 뭐 5%든 3%든 받는 게 그걸 가지고 이제 좀 이제 네거티브하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걸 뺏어간다. 네. 이게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삼성전자의 리레이팅
네. 미국 정부가 주주인 회사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미국 정부가 사주기도 하고 막 이러면 너무 좋아지면서 오히려 이렇게 주주 권한이나 이런 것들도 함부로 못 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미국 정부가 이제 감나라 콩나라 할 네. 테니까 연기금보다 더 세잖아요. 이제 네, 그러면 그렇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주가? 자본적 측면에서 본다라면은 방금 말씀하신 긍정적인 시나리오에 대한 힘을 얻어야 되는데 여기에는 이제 국가 경쟁력 그리고 기업 내부의 상황들 그리고 국내 투자자들의 그런 정서적인 측면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뭐 아주 일사천리로 진행될 가능성은 아니 상당히 근데 제약적이다. 우리한 누군가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트럼프가 이렇게 내놔. 그러면 그냥 네. 매니지먼트에서 그래 그냥 보조금 받은 거 지분 줄게를 주총만 열어서 통과시키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삼성전자만 해도 네. 주주가 외국인이 더 많잖아요. 네. 그러면 당연히 하라 그럴 거 아니에요. 네. 통과 못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겠다. 그러면 오히려 진짜로 리레이팅하면 진짜 삼성전자 10만 원 가고 네. 한국 주가지수 4천 가고 네. 그리고 이제 미국에다가 납품하고 그냥 엔비디아에 납품 일사천리로 하고 그러면은 실제로는 에브리원 해피한 거 아닌가요? 투자자는 올라가서 좋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국가 정서에 좀 국민 정서에 안 맞을 수 있나요? 그 어제 영국 런던에서 지금 트럼프에 대한 환영뿐만 아니라 반대 집회도 엄청난데 뭐 많은 국민들이나 일반 분들도 생각하시겠지만 이제 과거와 같은 정치 경제 국제 질서의 시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상한데라는 일들이 되게 빠르게 진행이 되고 그러니까요.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단 불가능한 일일 것이라고만은 생각 안 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그래도 국가와 국정에 관련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쉽게 그리고 이 삼성전자라는 이제 우리 국민들의 인식들을 생각을 한다라면은 이게 과연 쉽사리 될까? 네,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국내 증시 얘기 조금 더 해볼게요. 오늘이 저는 더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 뭔가 주도주도 잘 안 보이고 개별 종목들만 움직이는 상황인 것 같은데 네. 오늘 그냥 코스피가 조정을 받았으니까 그런 걸까요? 아니면 이제는 정말 주도주가 사라진 그런 장이 된 걸까요? 네, 결과적으로 본다라면은 지금 크게 우리 증시의 세 축을 차지하고 있는 것들은 정책적인 주주 환원적인 입장, 그러니까 법률과 제도 측면에서의 그 긍정적인 부분들, 그리고 기업 실적, 마지막으로는 금융 환경을 지지하는 정책에 의한 매크로 측면들을 꼽아볼 수 있는데요. 지금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아주 긍정적이다라고 판단하기는 다소 어렵습니다. 그동안의 주가 레벨, 아까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300대에서 지금 1000포인트 이상 상승할 수 있었고 시총이 약 30% 정도 늘어나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던 것들은 시장 참가자들의 자금을 유입시키고자 하는 정부의 상법 개정안 그리고 세제 개편안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투자자의 의견들을 다시 경청하면서 그 전에 정부 입장을 되돌리는 모습들이 같이 결부가 되어 있고요. 또한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와 연준의 금리 인하 그리고 정부의 재정 정책 등의 정책 매크로 측면들이 결부가 되었습니다. 다만 내년도에 대한 이익 추정치가 아직 본격적으로 반등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올해에 대한 부분들 지금은 상반기부터 항상 컨센서스는 내려가기 마련인데 상반기 실적을 보았을 때 이것들을 비트하고 올라가는 측면들은 약했습니다. 즉 이러한 정책적 모멘텀은 추세적인 부분들의 이런 밑바탕은 할 수 있겠지만 그 다음의 영역에 있어서 증시를 끌고 가는 힘은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어떤 법률이나 정책을 바꿀 수는 없는 노릇이거든요. 그리고 속도는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 환경에 대한 부분들은 어제도 아까도 말씀 나눴지만 금리 인하를 했는데 이게 매인지 비둘기인지 아리송한 측면들이 있고 증시 측면에서는 좋은 거는 맞는데 조금 찜찜한 측면들이 분명히 내재되어 있거든요. 그런 측면들을 본다라면 아까 세 개의 축에서 제도적인 측면들은 아주 해피한 긍정적이고 매크로 환경들은 이제 좀 구름이 끼어 있다가 이제 해가 뜨려는 모습이고 실적은 여전히 구름이 조금 껴 있는 상황. 이런 측면들을 본다라면은 주도 업종에 있어서 치고 나가기 위해서는 수급이 그냥 쏠리거나 아니면은 실적이 아주 수출과 어떤 정책적 모멘텀이 결부가 되어서 좋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측면에서 좀 다소 부족한 측면들이 분명 있기 때문에 수급이
쏠리면은 올라갔다가 차익 실현 매물 나오고 다시 멈칫하고 그러면 좀 저평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업종으로 돌아가는 그런 흐름들은 당분간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국 제일 핫했던 조방원이 네. 이제 하락하면 반도체가 올라가고 네. 반도체가 가만히 있으면 조방원이 또 올라가고 네.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네. 실질적으로는 그냥 포트폴리오를 그냥 다 가지고 있는 거랑 네. 이거를 이게 솔직히 잘 갈아타기 어렵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보통은 이런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비중으로 반도체랑 예를 들면 조방원 같이 이제 어쨌든 미국이랑 가장 연동돼 있는 뭐 수혜주라면 수혜 업종이잖아요. 네. 완전히. 그리고 뭐 피해갈 방법도 없다고 하고 다들 특히 조선이나 방산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에 어느 정도 비중으로 가져가는 게 제일 좋다고 보세요? 네, 결과적으로 지수 수익률을 어느 정도 추종하면서 반도체 AI 사이클에서 올라타겠다라고 한다라면은 반도체 비중을 좀 높여가면서 코스피 지수의 상승률을 조금 상회하는 수준의 기대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겠죠. 근데 이면 국내 장에 대한 그 수익률 기대 수익률이 상당히 낮았었거든요. 근데 이미 30% 훌쩍 넘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수익률도 정말 작년 말에 생각하지 못했던 수익률이나 사람의 그 마음이란 항상 이미 기 달성한 것들보단 더 높여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최근에 본다라면은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를 앞두고 다우가 오히려 선방을 했고 S&P가 좀 약보합이고 나스닥이 좀 더 하락폭이 컸었습니다. 이 말인즉슨 이제 반등할 때 나스닥이 좋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지금 시장의 글로벌 자금의 핵심은 AI 산업에 대한 성장성 그리고 성장을 할 때 어느 정도의 확장 가능성과 매출로 B2C뿐만 아니라 B2B에서 진짜 매출이 나오는지를 판단하고 있는 흐름들인데 여기에 올라타기 위해서는 국내 전기전자, 반도체 대형주들은 반드시 필수 불가결하다라는 것들이 코스피 지수보다는 좀 더 수익률을 높여 가져갈 수 있다. 그런데 이것도 조금 불충분하다라고 하면은 조방원을 이제 담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조선 방산 그리고 원자력은 국내 경쟁력에 대한 의구심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그랬지만 이 원자력 SMR 관련된 이슈는 미국의 데이터 센터 AI 산업과 연결고리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아주 밀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의 정책적인 모멘텀, 어떻게 보면 모멘텀이고 어떻게 보면 테마일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경쟁력이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불공정 논란이 웨스팅하우스가 있었기 때문에 다소 애매한 측면들이 있어서 자꾸 이 순환매가 나올 수밖에 없고 조선업종 같은 경우는 뭐 당연히 좋은 건데 그래도 더 수주가 안 된다라면 조금 모멘텀이 떨어진다. 방사는 이게 우리 경쟁력에서 의심하는 건 아무도 없지만 이거 우리가 팔고 싶다고 해서 매크로 국제 정치 그리고 뭐 분쟁 이런 것들에 대해 영향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어떤 우리가 뭐 이렇게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한 측면들이 등락에 있어서 변동성을 좀 높여가는데 타이밍을 잘 맞춘다라면 수익률을 더 높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는 차익 실현 매물의 욕구가 높은 업종이기 때문에 다소 조금 유의미하게 좀 대응의 필요성은 좀 높아 보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뉘앙스를 딱 들어보면 오히려 AI 쪽에 더 이제 지속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많으니까 그게 더 낮고 네. 조방원 쪽은 약간 사이클이 좀 있으니까 네. 샀다 팔았다도 잘해야 되고 관리도 좀 잘해야 된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맞겠네요. 네, 그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타이밍 잡는 것에 자신이 있으시다라면은 네, 조방원을 뺄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조방원의 사이클이 이렇게 본인의 타이밍과 사이클이 좀 맞아요. 틀어진다라면은 사실 그냥 가만히 코스피만 가도 되는데 그것보다 못하는 수익률이 나온다라면 사실 이 심리적인 타격감이 좀 크고 뭐 당연히 수익률 측면에서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미국으로 가는 건 어떨까요? 미국이랑 한국이랑 비중이다 그러면. 네, 지금 현재는 글로벌리 미국의 나스닥으로 온 자금이 투자자의 시선이 꽂혀 있고요. 거기에서 이제 국장 대비 나스닥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세제적인 측면들 그리고 달러 환율에 대한 고민들을 뺀다라면은 산업적인 경쟁력과 그리고 이 AI 산업에 있어서 압도적인 경쟁력 그리고 투자자들의 그런 흐름을 끌고 가는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본다라면은 사실 미국의 그런 경쟁력을
비트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이제 미국 투자에 있어서는 사실 투자자들마다 좀 다르고 이 국내 자산과 해외 자산의 비중을 어떻다 정의하기가 사실 어려운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비중을 더 많이 둔다라면은 대형주, 외국인 수급에 대한 부분들을 개인 투자자들의 포트와는 좀 다르지만 조금 이제는 받아들이면서 좀 믹스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저 금융주도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정부 정책 수혜주로 계속 금융주가 거론됐었는데, 근데 또 지금 흐름 보면 이자 장사하지 말라고 아예 명시하기도 해서 정부 압박주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어떻게 봐야 돼요? 이건 뭐 항상 얘기가 나왔던 것이고 예대 마진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금리 인하를 할 때 예금 금리는 낮추는데 대출 금리는 좀 덜 낮추고 이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적인 금융으로 활약을 해주길 바라는데 손쉬운 주택담보대출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고 있는데 이미 이제 이번 신정부 출범 이후 627 금융규제책이 나와서 주택담보대출은 시가, LTV, DSR과 무관하게 맥스 6억 원이고요. 그리고 이번 97 공급 대책 이후에 다시 한번 또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부분도 언급이 될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입니다. 즉 가계 대출에 대한 부분들로 압박은 하지만 이거 관련된 부분들이 신정부 출범 이후에 은행권들의 주된 먹거리로 자리 잡기는 좀 다소 어려워진 측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생산적인 금융으로 가기 위해서는 은행의 그 촘촘한 규제에 있어서 기업 금융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활성화시켜 줘야 하는데요. 기업의 입장에 있어서는 지금 워낙 크레딧 시장이 괜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은행을 통한 간접 금융보다는 본인들의 우량한 회사일수록 회사채 발행에 대한 규모나 이 등급이 좋은 데 따르는 조달 비용을 낮출 수 있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크레딧 시장에서 직접 금융을 통한 조달 가능성이 좀 더 높은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부의 멘트들은 꾸준히 있었던 것이고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경계는 할 필요는 있겠지만 뭐 주가나 은행 금융권의 뭐 어떤 트렌드를 바꿀 수 있을 정도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제로 지금 크레딧 얘기하셨는데 기업 신용 등급에 따라서 스프레드라고 해서 이제 신용 등급만큼 이자를 더 내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 부분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 뭐 그다음에 호주, 영국까지도 거의 최저 수준이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 시장에 돈이 굉장히 많이 풀려 맞습니다. 있다라고 봐야 되고 지금 현재 시장 자체를 유동성 시장이지 이게 뭐 실적 이런 거 필요 없다. 네. 이렇게 본다면 아무거나 다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지금은 일단 현금보다는 무엇을 샀을 때 수익률이 훨씬 압도적으로 높고 현금을 들고 있다면 이게 방어가 아니라 오히려 기회 수익에 대한 손실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뭐 국채 금리 기준으로 저희가 말씀드려서 그렇지 회사채 시장에 있어서 IG 투자 등급보다 투자 부적격인 하이힐드에 대한 수익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즉 유동성이 채권 시장에 있어서 높은 수익률을 갈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디폴트 리스크는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에 있습니다. 미국 경기만 하더라도 둔화가 되는 거는 맞는 것 같은데 침체에 대한 생각들은 일절 안 하고 있고 어느 정도만 둔화가 되면은 연준이 금리를 인하해 주니까 골디락스가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은 결과적으로 위험 자산 중에서 가장 밸류에이션이 높은 기술주 성장주로 가는 것이고 채권 시장에서는 안정적으로 캐리를 먹기 위해서 국채를 가져가니 재정에 대한 이슈가 있고 뭔가 조금 뜨뜻미지근한 것 같으니까 하이힐드에 대한 투자 자금이 쏠리는 것인데 국내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관들의 투자 자금이 대다수인 회사채 시장에 있어서 역사상 아주 지금 뭐 등급에 대한 부분들뿐만 아니라 최저 수준에 근접하고 있는 크레딧 스프레드의 그런 국채 금리와의 격차는 그만큼 기업들로 하여금 자금 조달에 대한 부분들을 좀 니즈를 좀 충족시켜 주기에는 용이한 환경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유의해야 할 부분들은 이번 주택 공급 대책도 보셨겠지만 LH에 대한 채권 발행 정부는 일단은 부인은 하고 있습니다만 시장을 조금 경계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AI 산업과 바이오, K컬처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채권 발행의 특수 은행과 공사들을 통한 발행
발행이 좀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국가의 역할을 어느 정도 담보하고 관련 법령에 의해서 국채에 준하는 입장을 가지는 채권의 발행이 늘어난다면은 회사채 자금 조달에 대한 지금의 환경이 내년 이후에 달라질 수 있는 점은 조금 유념하면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외환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오후에 일본은행이 금리 동결 결정 내리면서 ETF 매각 결정 같이 또 공시를 했더라고요. 외환 시장은 좀 저희가 어떤 식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달러의 점진적 약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유로존의 정치적 불안 그리고 일본의 이시바 총리의 퇴임 이후 새로운 이제 정치 체제에 대한 그런 부분들 거기에다가 일본 중앙은행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과 미 연준의 금리 인하가 있고 우리 정치 체제가 안정적이면은 연말이나 연초에 금리 인상을 해야겠다라는 나름의 시나리오를 잡고 대응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이시바 총리가 퇴임을 했고 이러한 부분들이 또 정치적으로 변동성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의 시점이 연말 정도로 당겨지기는 좀 다소 어렵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재정에 대한 이슈들은 계속해서 주요 선진국들에 있는데 이거는 뭐 선진국으로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물어보면은 다 재정이 안 좋은데 그래도 미국이 제일 안 좋지는 않다라는 거의 신념 아닌 신념을 가지고 있고 미국이 안 좋더라도 달러는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생각 기축통화로서의 입장을 고려한다라면은 상대적으로 다른 국가들, 다른 선진국들의 재정 이슈가 더 크게 부각이 된다라면은 타 통화의 절하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달러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등락은 좀 있지만 95에서 100포인트 레벨 내에서의 등락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정도의 등락은 이미 연초 대비 10% 정도 달러 인덱스 하향 조정 이후에는 그 변동성이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볼 수가 있는 그런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큰 달러의 약세 압력이 나타날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